거실 등불이 흔들리자 벽 그림자가 길게 떨렸습니다. 군장교 손자인 진호가 할머니 연순의 소매 끝에서 푸른 자국을 보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선을 피한 순간 연순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이 집에선 내 말이 법이야. 과연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엌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솥뚜껑 사이로 따뜻한 향기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선희의 어머니 연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움켜쥔 손으로 자꾸만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연순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연순의 딸 선희가 말없이 물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찰랑 찰랑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조심스럽게 마치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남편 두식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선희의 아들 진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호는 할머니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가 살짝 기울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손목이 불편하신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나이 들면 이래. 연순이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더욱 꽉 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할머니의 손목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소매로 가리려 해도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푸른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자국은 단순한 부딪힘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에 부딪히셨나요? 아니면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호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관찰력이 그 자국의 이상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고리에 살짝 스쳤어. 별일 아니야. 연순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선희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찰랑, 찰랑, 찰가당. 물소리 사이사이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어깨가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마치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이번에는 더욱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연순이 겨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열쇠 소리가 또르르 울렸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낯익은 발걸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두식이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쿵, 쿵. 신발이 현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말씨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녁 준비가 늦네.
선희가 부엌에서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방 차릴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두식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연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소파 쿠션이 움푹 들어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퇴근하셨어요. 진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두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 스포츠 중계로 다시 드라마로. 연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좀 도와야겠다. 앉아 계세요, 어머니. 선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금방 다 준비돼요. 하지만 연수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왼쪽 어깨가 미묘하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선희와 연순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차려. 두식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상시보다 인상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일 없어? 두식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는 채널을 또 바꿨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딱, 딱, 딱 연이어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선희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식탁에 그릇들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국그릇, 밥그릇, 반찬 접시들. 연순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식사하세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식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연순과 진호가 뒤따랐습니다. 선희는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이 다가오면 두 사람의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기모르던 국이 식어갈 때까지 식탁 위 말 한마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이 딱 부딪혔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낮 진호는 연순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두식은 회사에 갔고 선희는 장을 보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연수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개 바늘이 털실 사이를 오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넘어지신 적 있나요? 진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연수는 뜨개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웃음을 지으려 했으나 금세 굳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어떤 실수요? 진호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연수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늘 움직임이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문턱에 발이 걸렸나? 뭐 그런 거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요즘 깜빡깜빡해서. 연순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진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할머니가 컵을 들 때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걷는 동작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 때 손등의 근육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매를 자꾸 내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혹시 몸 어딘가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연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선희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진호야, 저 왔어요. 현관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닐봉지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도우러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선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냉장고에 물건들을 넣으면서 진호는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손목에 자국도 있고 걸음걸이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선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게 아니라 진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연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어? 연순이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진호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그날 저녁 진호는 낮의 평온과 저녁의 경직을 비교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대신 기억의 순서를 적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말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아래층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진호야. 언제 휴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할머님은 요즘 어떠시니?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진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보신 적 없나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할머님이 이달 들어 멍이 자주 보이시더라. 진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멍이요? 응. 팔목이나 어깨 쪽에.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시던데.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서 걱정됐는데. 진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 어머니의 긴장된 모습, 아버지의 변한 태도,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방문 틈 사이로 보인 장면 하나가 그의 노트 첫 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펜을 멈췄습니다. 단어들은 뭉툭했고 몸짓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 알아야지. 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두식이 연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분명히 뒤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희가 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두식이 되물었습니다. 이 집 돈은 내가 벌어오는 거 아니야?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 잘못이 아니라 버릇이 없어. 두식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들어오는데 집안이 이게 뭐야?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게 유지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 멈춰주세요. 세 사람의 시선이 진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두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복 벗으면 너도 그냥 아이야. 저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진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하세요.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멈추셔야 합니다. 두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훈계해?
훈계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진호야. 할머니,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연순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포기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선희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진호야, 그만하자. 오늘은 모두 힘들었어. 힘들어서 가족한테 화풀이해도 된다는 거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화풀이? 내가 언제 화풀이했어? 두식이 반박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화풀이야? 집안 규칙을 말하는 게, 목소리 높이고 할머니를 위협하는 게 규칙인가요? 진호와 두식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선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만해. 이웃들 다 들어. 연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연순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직접적인 충돌 대신 긴 장기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거실의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진호는 할머니를 더 자주 관찰했습니다. 연수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사람 모두 두식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식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은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선희가 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연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방에 있었지만 거실 상황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식이 있었어. 두식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술 많이 드셨네요. 내가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배고프지 않아. 두식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드실래요? 나중에. 왜 그렇게 재촉해? 연순이 조용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디가? 두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왜? 내가 기분 나쁘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는데 피곤해? 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금방 피곤해지세요. 나이 핑계 대지 마. 내가 힘들게 일할 때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진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뭘 잘못했나요? 너는 끼어들지 마. 가족 일인데 왜 끼어들면 안 돼요?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내가 존중받고 있어? 두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비명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순이 벽에 기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숨 고르세요. 진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책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심장은 뜨겁게 뛰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에 가야겠어요.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뭔 병원? 두식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잖아요. 다쳤다고? 그냥 넘어진 거지.
넘어진 것도 다친 거예요. 진호는 즉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고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밟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연순을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과 중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외상이 있습니다. 충격이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며칠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었습니다. 진호는 의사에게 따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처가 자주 생길 수 있나요? 한 번이라면 사고겠지만 반복적이라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침묵하던 연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내 옛날 휴대폰이 있어. 밤 공기가 식어가는 시간, 진호는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연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붓기가 가라앉긴 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하신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순이 손가락으로 옷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서랍 맨 아래 칸, 손수건 밑에. 진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손수건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찾았습니다. 기종이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금이 살짝 가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맞나요? 응. 그걸로 몰래 찍어둔 게 있어. 연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의 갤러리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들이 날짜 순서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거칠어진 말소리와 위협적인 몸짓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얼굴 클로즈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긴장감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비슷했습니다. 선이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가 보고 계세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연순의 작은 비명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 가족이니까. 연순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 그래서 혹시 모를 때를 위해 기록해뒀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석 달 전부터인가. 처음에는 말로만 그랬는데 연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에는 손을 쓰기 시작했어. 진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 말해? 내 엄마는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참고 있지. 엄마도 알고 있다고요? 당연히 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연순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 엄마도 무서워해.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진호는 휴대폰 영상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 12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어떻게 하려고? 절차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연순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호는 증언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아래층 가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할머니 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가게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 지난달만 해도 3번은 본 것 같은데. 어떤 상처들이었나요? 팔목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잡힌 자국이었어. 그리고 어깨 쪽에도.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일도 보신 적 있나요? 밤에 큰 소리 나는 일이 가끔 있었지. 뭔가 부딪히는 소리나 소리치는 소리. 언제부터요?
한두 달 전부터인가.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호는 관리실에도 가봤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신고 들어온 적 있나요? 신고는 없었는데 소음 때문에 다른 집에서 문의한 적은 있어요. 언제쯤이요? 한 달 전쯤 밤늦게 큰 소리가 난다고. 관리실 아저씨가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공용복도 CCTV에도 그날 영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시니까. 잠깐만요. 몇 분 후 관리실 컴퓨터 화면에 복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진호네 집 현관문이 열리고 선희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몸짓으로 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한두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호는 모든 자료를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웃의 기억, 가게, 아주머니의 관찰, 관리실의 CCTV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머니의 휴대폰 영상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가족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두식이 퇴근한 후 네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두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신 일에 대해서요. 그 일은 끝난 거 아니야?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진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순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께서 몰래 기록해 두신 영상들이에요. 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희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상? 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하신 일들이요. 진호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두식의 거친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식이 말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협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연순의 작은 비명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만해. 두식이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어떤 오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폭력을 쓴 적이 없어.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영상? 이런 걸로 뭘 하려고? 두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 선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막지 못해서.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두식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선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뭘 하려고? 신고할 거예요. 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고? 가족끼리의 일을 신고한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폭력이라고?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지금 영상에서 다 봤잖아요. 진호는 휴대폰을 두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말고도 증거가 더 있어요. 무슨 증거? 이웃들의 증언, 관리실 CCTV, 병원 기록. 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뭘 한 거야?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진호는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수사 담당자는 침착했습니다. 중년의 형사 2명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목격과 기록, 그리고 영상의 맥락을 차례대로 전달했습니다. 과장은 없었습니다. 사실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두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넘어진 겁니다. 집안 대화가 조금 커졌을 뿐이에요. 대화가 컸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요. 형사가 휴대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연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잠시 망설였으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참아왔습니다. 연순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참으면 모두가 다칠 것 같아 이제 말합니다. 경찰은 자료를 수거했습니다. 의료진 소견과 주변인의 진술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휴대폰도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진호가 전화를 끊었을 때 두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정돈된 좌석들이 숙연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연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합니다. 검사는 증거를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휴대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법정 안에 두식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내 말이 법이야. 물건 던지는 소리, 연순의 작은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의료진 소견서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패턴을 보면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반복적인 외상의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들려왔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할머님께서 상처를 입고 계신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밤늦게 소음 관련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선희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결론 지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가 확인됩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마찰이 과대 해석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진호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목격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진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를 발견한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목격한 장면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란 폭력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르며 멈추게 하는 일이라 배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연순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무서웠어요.
언제 또 다칠지 몰라서 손자가 집에 있을 때는 조금 안전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두식도 마지막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료 명령, 피고인의 피해자 접근 제한, 위자료 배상, 보호관찰 6개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진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연순이 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선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진호야. 엄마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 몇 주가 지났습니다. 두식은 법원 명령에 따라 별도의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마당의 화분이 햇빛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매를 내리는 습관은 사라졌습니다. 선희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연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목에 발라드릴게요. 고마워. 연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숨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중이야. 연고를 바르는 선희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상처는 거의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진호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야? 비상연락장치예요. 도움 필요한 순간 바로 누르세요. 작은 버튼이 달린 목걸이 같은 장치였습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 제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리고 관련 기관에도 신고가 들어가고요. 연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됐구나. 예전에는 혼자 참아야 했는데. 선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상담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연락 온다고 했고요. 진호도 덧붙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신대요. 연순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구나. 점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제는 함께 했습니다. 선희가 국을 끓이고 연순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네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무서웠으니까. 연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화낼지 몰라서 조용히 하려고 했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면 돼요. 식사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하루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검진 어떠셨어요? 다 좋다고 하더라.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 정신적인 상담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선생님이 참 친절하시더라. 연순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선희도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도 상담받고 있어. 가족 상담이라고. 어떤 걸 배우세요? 건강한 소통 방법이나 갈등 해결 방법 같은 거. 그리고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법도 배워. 그 집의 하루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불쑥 솟던 긴장 대신 작은 약속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일상이 됐습니다. 평온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였습니다. 식탁 중앙에 따뜻한 국이 올려졌습니다. 김이 조용히 올라가며 식탁이 공기를 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식의 상담 치료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고 가족 상담사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아직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사 전 세 사람이 먼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연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참는 법만 배웠어. 숟가락을 천천히 들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남편한테도 시댁에서도 그렇게 살았어. 연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해.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어머니. 남편이 화내는 게 무서워서 계속 참았어.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았어.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였어. 진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힘은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걸 다시 배웠어.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힘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런 힘이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기록과 절차가 사람을 지킨다는 것도. 진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분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따라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상담실이었습니다. 두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상담사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두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저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인 줄 알았어요. 연순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두식이 계속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해치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연순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연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선희도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요. 어머니가 다치는 걸 보고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어. 가족 창피 당할까봐, 이웃들이 뭐라 할까봐. 하지만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 안전한 관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시고 할머니와 엄마가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상담사가 정리해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상담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식은 아직 따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담을 통해서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연순이 대답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된 것 같아.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이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음에서 소통으로 옮겨왔습니다. 의심에서 증거 중심의 해결로 옮겨왔습니다. 혼자 버티기에서 서로 의지하기로 옮겨왔습니다. 무엇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두식의 상담 치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순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무엇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두렵지 않아. 선희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에는 잠도 잘 와. 저녁 노을이 창밖을 붉게 적셨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속도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작은 약속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약속.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요청하는 약속.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하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한다는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